키웨스트를 다녀와서 다음 일정으로 마이애미에서 어디를 볼까 하다가 키비스케인은 대통령 별장이라 갈 수가 없으니 비슷한 데를 가봐야 되겠다 싶어서 비스케인이라는 데를 갔습니다. 비스카야라고 불리는데 예전에 스페인 지방에 비스케이에서 이름을 유래했다고 하다. 근데 딱 보니까 제가 이태리를 출장 때문에 여러 번 갔었는데 그 내부에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문화적인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보지는 못했는데 건물 설명을 하면서 계속 이태리 르네상스를 얘기합니다. 아, 이거 한번 제대로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이태리를 여기 비스카야에서 많이 들었는데, 여기는 기네스 펠트로가 주연으로 나왔던 위대한 유산, 그리고 아이언맨의 촬영지로 쓰이기도 했고 미국 기업이 가지고 있다가 뒤에 정부에 기부 체납한 시카고 부자의 윈터하우스였다고 합니다. 시카고 워낙 추우니까 좀 따뜻한 지방에 겨울에 가서 살 수 있는, 겨울에 혹한기를 피해서 올 수 있는 별장이었다. 그런데 여기도 막상 와보니까 입장료가 인당 22불입니다. 어차피 볼 사람은 다 본다 이거죠. 1년에 관광객이 한 20만 명이 온다는데 뭐 할인하고 노약자 우대하고 해서 평균 20불 잡아도 1년에 연간 수입만 한 400만 불 나옵니다. 놀이공원도 아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라면서 이러시면 정말 곤란한데, 전날 인당 14불 해밍웨이 하우스에서 아꼈던 거 여기서 그냥 다 털립니다. 그런데 해밍웨이 하우스 14불보다는 여기 22불이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공들인 티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그 시카고 기업가가 제임스 디어링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원했던 게 이태리 르네상스 양식으로 건물을 지어달라, 용도는 겨울에 와서 쉬는 휴가용이다 했는데, 이 사람이 르네상스라고 얘기하고 아마 머릿속에는 피렌체 메디치 가문 같은 그런 팔라쪼를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 윈터하우스지 여기 다 짓고 나서는 거의 여기서 그냥 살았답니다. 농기구 기계 공장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존 디어 아닙니다. 돈 벌어가지고 말년에 시카고의 겨울을 참고 살 이유가 없죠. 거기다가 돈이 많으면 또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하면 될 텐데 평생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남쪽 나라가 그리웠나 봅니다. 내부로 들어가 보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이런 디테일은 여기 비스카야에서 처음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태리를 가보니까 이거는 디테일의 악마 축에도 못 끼는 거였어요. 근데 이태리 르네상스 때는 워낙 대가들이 많았는데 여기는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서 그 당시에 이렇게 건축 예산 이런 거 없이 그냥 돈으로 하는 거는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태리는 신의 이름으로 예술가들의 노동을 좋게 말하면 활용했고 나쁘게 말하면 착취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돈을 넣은 겁니다. 생돈을. 건축, 조경, 예술 총괄 이런 사람들이 다 공사를 맡아서 했고 1000명이 넘는 인부가 들어간 겁니다. 그게 다 돈이죠. 르네상스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당시 마이애미 인구의 절반이 여기 와서 공사를 했다니까. 왜냐면은 그 당시에 마이애미는 인구 전체가 3000명 정도 되대요. 그런 마이애미에서 허벌판 바닷가에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게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야말로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정원 뒤편에 가보니까 영화 촬영한다고 장비 옮긴다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매입해가지고 문화재로 등재를 했대요. 그래서 수리 보수만 되고 건물을 짓거나 옆에 추가로 짓거나 또는 레노베이션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히스토릭 사이트로 지정이 되는 순간 개발은 끝입니다. 그대로 보존만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찰스 디킨스의 원작 소설 위대한 유산이라는 영화에 기네스 펠트로가 나왔고요. 또 아이언맨 3에서도 여기 비스카야에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기네스 펠트로가 여기를 좋아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유럽에서 날아온 듯한 이미지를 가지고는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이고.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기네스 펠트로의 대부를 맡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는 그들만의 유대감이 있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태리 르네상스 정원의 프로토타입을 따라 했다고 하는데 정원을 나와서 보니까 높낮이의 변화하고 석조 조각상들하고 이렇게 보면 이태리 분위기가 물씬 납니다. 이 석조 조각상들은 피렌체의 버블리 가든을 벤치마킹 했다고 아예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보시게 될 건물은 베네치아 양식이에요. 또 바다니까 베네치아 양식을 쓰고 정원은 이태리 정원으로 하고 또 건물 인테리어는 바로크 스타일, 약간 화려한 그런 바로크 스타일까지 추구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추구했던 좋은 거 다 불러 모아 하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사진을 보시면 왜 베네치아 풍이 들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팜비치에 제가 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마라라고가 지어진 게 1927년입니다. 그리고 팜비치에서 미국 최초의 리조트가 건설된 게 1893년이고요. 그리고 나서 조용했습니다. 다 실패했거든요. 그리고 여기 비스카야가 공사 3년 해서 1916년에 완성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남부의 휴양지 붐이 전혀 일기 전이었습니다. 기왕에 이제 1893년 플로리다 팜비치에 건설된 리조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로열 피안시아나 호텔이라고 하는데 록펠러와 함께 미국 최초의 석유재벌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뒤에 이제 독점금지법으로 인해 가지고 엑슨, 모바일, 쉐브론으로 나눠지게 되는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를 설립해서 억만장자가 된 헨리 프레글러 그 사람이 이제 록펠러랑 이제 정리하고 플로리다에 최초로 건설한 호텔이라. 지을 때 뭐 이제 돈도 많이 벌었으니까 세계에서 제일 크게 지어 해서 건물이 가로로 이 길이가 550m였다. 투숙객 2,000명 그 당시에. 그래서 벨보이가 여기를 다 뛰어다닐 수가 없어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마천이 사기 화식 열전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상대방의 재산이 자기보다 10배 많으면 헐뜯고 100배 많으면 두려워하며 1000배 많으면 거의 심부름을 하고 10,000배가 많으면 거의 종이 되는데 이것이 세상 만물의 이치다. 그래 얘기했는데 록펠러의 친구자 동업자였으니까 이 사람은 친구를 잘 만난 건가요? 자, 그러면 또 이제 스탠다드 오일 컴퍼니 얘기가 나왔으니 석유재벌 록펠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록펠러는 37년에 생을 마감했는데 그 당시 재산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은 4,1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게 2019년 기준이래요. 그리고 그 당시 미국 경제의 1.5% 원화로 환산하면은 500조 정도 됩니다. 전 세계 역사상 부자 순위 1위에 들어가다. 아마존의 잭 베이조스가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한 2,400억 달러 정도 재산이 된다네요. 록펠러의 절반 정도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록펠러를 넘어선 세계 제1의 부자는 2025년 블룸버그 발표 기준으로 일론 머스크가 4,200억 달러가 넘는다고 하니까 록펠러를 넘어서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셈입니다. 네, 록펠러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록펠러가 어릴 때 하루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받아준다는 아버지 말을 믿고 록펠러는 아버지한테로 떨어졌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받아주지 않은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합니다. 세상에 믿을 놈 없다. 아무도 믿지 마라. 심지어는 아버지인 나조차도 믿지 마라. 근데 재밌는 거는 아버지가 진짜 사기꾼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다. 본인만 사기꾼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아버지한테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평생 아무도 못 믿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했던 게 아닌데 그런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일론 머스크도 아버지한테 엄청 두들겨 맞았다고 하는 거 보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려면 아버지가 좀 이상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50 조금 넘어가지고 의사가 한 1년 정도 더 살 수 있을 거니까 이제 삶을 마감할 준비를 시작하셔라.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모은 돈으로 자선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유업 시카고 대학에 8천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이 일약 명문으로 발돋움하죠. 그리고 메디칼 분야에도 기부를 해서 페니실린 발견한 것도 록펠러가 기부한 단체에서 발견하게 되고 말라리아 백신, 소아마비, 결핵 이런 분야에 록펠러의 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53세에 이제 1년 남았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죽을 때 보니까 93세였답니다. 천수를 누린 거죠. 그 당시에 그 정도면 과연 적선지가 필류여경이라. 아무쪼록 이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 착하게 살아야겠습니다. 어찌되었건 록펠러 재단은 2차 대전 직후에 국제 정치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미국을 지원해서 유엔을 설립하기로 하고 맨하탄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유엔 본부가 들어오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부자들은 다 그런 식입니다. 미국에 오면 LA 오시면 윌셔 블루바드라고 LA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제일 비싼 블루바드가 있습니다. 대로죠, 대로. 그게 윌셔 블루바드가 된 게 윌셔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땅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기부를 합니다. 정부에, 지방자치단체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는 그 기부받은 땅을 나라 돈을 들여서 포장을 합니다. 도로를 내주는 거죠. 그렇게 도로를 내고 나면 그 일대가 금싸라기로 바뀝니다.
록펠러의 맨하탄 부지도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유엔 본부 근처에 있는 부지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그런데 그 이득 챙긴 것 때문에 미국이 그걸 하지 않는다. 그럴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은 미국이 가지게 된 주도권, 전후 유럽을 통제하기 위해서 나토를 설립한 것도 록펠러 재단에서 지원한 싱크탱크에서 주도했고, 체이스 맨하탄 은행은 록펠러 재단이 대주주였습니다. 그렇게 월가를 지배하고 월가를 통한 전 세계 금융을 통제해서 달러의 기축통화화를 위해 앞장섭니다. 미국으로서는 고맙죠. 미국의 근현대사에 아주 중요한 시점마다 다 튀어나옵니다.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 있던 헨리 키신저가 록펠러 재단의 정치 고문이었습니다. 국제정치 고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천조국 미국의 역사는 1세대 거대 자본에 의해서 토대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록펠러 마피아까지는 아니고요. 록펠러 재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로얄 피안시아나 호텔은 허리케인 와가지고 박살나고, 허리케인 와서 박살났을 때가 1928년, 그 다음에 1929년 증시폭락 대공황 때 치명상을 입어가지고 1935년에 완전히 해체되어서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시 마이애미로 돌아왔습니다. 바지선 모양으로 생긴 방파제인데요. 이게 배를 타고 내릴 때 파도를 막아주는 역할도 했고, 위에 티하우스도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티하우스는 허리케인으로 파손되고 지금은 흔적만 있습니다. 여기 이구아나는 동상이 아닙니다. 장식품이 아니고 실제 살아있는 놈입니다. 마침 이구아나 한 마리가 바지선 방파제의 주인인 듯 일광욕을 하러 올라갑니다. 마치 여기는 내 땅이야 하는 것처럼 사진기를 들이대고 가까이 가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멕시코,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카리브해, 폴리네시아, 피지, 통가 이쪽 지역에서 서식하는 초식 도마뱀인데 요즘 애완용으로도 많이 기른대죠. 이구아나 서식지를 보면 다 적도 부근 카리브입니다. 또 이 적도 부근의 카리브를 보면 찰스 다윈이 떠올라야죠. 비글호를 타고 1835년 여기 갈라파고스 제도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는데, 여기 에콰도르에서 한 서쪽으로 한 100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종의 기원에서 찰스 다윈은 살아남는 것은 제일 강한 종도, 제일 똑똑한 종도 아니다. 살아남는 것은 변화에 가장 잘 대응하는 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아주 오래전에 준비해놓고도 발표를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종의 기원이 기독교의 창조론과 정반대의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찰스 다윈은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케임브리지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찰스 다윈이 어떤 사연으로 종의 기원을 발표할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1831년부터 1836년 사이 5년 동안 진행된 비그로의 운항 경로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해서 내려와서 이쪽으로 가다가 갈라파고스 가다가 시드니 왔다가 다시 케이프타운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탑승할 당시에 찰스 다윈 나이가 22살입니다. 22살. 영국 캠브리지 크라이스트 칼리지 신학과를 졸업하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겁도 없이 5년간의 항해를 그냥 따라갑니다. 벌써 두 번째 나왔습니다.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미쳤던 거죠. 배라도 컸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런 작은 배에 동승해가지고 5년간 항해를 하면서 연구를 한다. 이거는 맨정신으로는 힘들죠. 이거는 실제 배가 아니고 실제 크기로 복원한 모습이라. 실제로 사이즈가 요만했던 거예요. 자, 비그로를 타고 가다가 5년 동안 돌아다녔다가 온 게 1836년, 그리고 나서 2년 뒤에 1838년에 지질학회 서기에 선출되고, 그때 자기 조수였던 에마 웨지우드와 결혼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마는 에마 부인의 에마가 아니고 엠마. 이분의 이름이 엠마입니다. 엠마. 근데 그게 에마가 되면 이상하게 되니까 엠마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라스트 네임이 웨지우드. 많이 들어본 이름이시죠? 그 유명한 웨지우드 도자기 가문의 웨지우드 맞습니다. 근데 웨지우드 도자기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또 끝이 없습니다. 너무 얘기가 할 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 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은 찰스 다윈은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를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풍족한 금수저입니다. 친가하고 외가 겸 처가죠. 왜냐하면 엠마 웨지우드가 외삼촌 딸이었거든요. 보시면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신가요? 두 사람이 엄청 닮았습니다. 근친혼 중에서도 아주 가까운 사촌 결혼, 영어로는 first cousin marriage라고 하는 아주 가까운 사촌 결혼에 해당하는데, 프로테스탄트나 이슬람, 유대교는 그 당시에는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근친혼이어서
그래서 많은 나라에서는 금지하고 있었고, 근친이 가까울수록, 지금 같은 경우는 퍼스트 커즌이잖아요. 가까울수록, 그리고 인종이 가까울수록 상염색체 열성 유전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지금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다윈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조금만 아파도 노심초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10명이었는데 셋째는 태어나자마자 사망했고 10번째는 2살이 되기 전에 사망했답니다. 근데 결정적인 사건은 첫째 딸 앤이 10살이 되던 해에 사망을 하면서 다윈은 충격에 빠지다. 그리고 신은 죽었다. 종교적인 믿음마저 내려놓습니다. 종의 기원 표지인데요. 이 책의 표지를 쓰면서 얼마나 떨렸을지 상상해 가십니까? 한때나마 독실한 성공의 신자였는데 거기다가 종교적인 서술이 퍼른 시절에 종의 기원은 신의 선택이 아니라 자연의 선택, 그러니까 적자 생존에 의한 것이라고 논문을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아마 오금이 저렸을 겁니다. 비글호 항해를 마친 후부터 바로 집필을 했는데 출간을 못하고 20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마침 알프레드 러셀 월리스라고 하는 또 다른 연구가가 인도네시아 연구를 발표하면서 이게 나랑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있구나 하고 확인을 하고 1858년에 공동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찰스 다윈의 종의 기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찰스 다윈도 종의 기원을 발표를 하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라파엘로의 아테네 학당에 나와 있는 그림. 아테네 학당에 제일 한가운데 있는 사람이 플라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은 태양 중심, 그래서 손가락이 하늘을 가리치고 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 중심, 손바닥이 땅을 가리치고 있어요. 지구가 중심이다. 그래서 저는 천동설을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인 줄 알았는데 반대로 알고 있더라고요. 태양 중심,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갈릴레이까지 이어지는 태양 중심설, 지동설은 플라톤 계열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중심, 그러니까 천동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의 토마스 아바. 이 스콜라 철학을 완성한 토마스 아퀴나스는 모든 존재를 계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지금 보면 말도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존재를 계급에 따라 분류하고 그 존재의 대사설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죠? 보시면 바위도 존재가 있고 서열이 제일 밑입니다. 그 위가 불, 식물, 짐승, 인간, 천국, 천사, 그 위에 창조주. 천국의 계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 당시 종교이자 절대적 믿음에 가까웠던 이 존재의 대사설, 이 분위기에서 신은 자연이다 라는 개념을 언급했다가 종교재판이라도 받아서 집안이 폭삭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자기 집안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20년을 기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외면하지 못했죠. 그래서 찰스 다윈도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공동 논문 발표하고 1년을 기다립니다. 그랬는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이 기독교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데 조용해. 그래서 괜찮구나 하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종의 기원을 발표합니다. 자, 여기는 영국 런던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애비 성당입니다. 아주 유명한 영국의 영웅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뉴턴이 여기에 안장이 되어 있거든요. 영국의 영웅 아이작 뉴턴이 여기에 있는데 한때는 성공의 신자였지만 첫째 딸 앤이 죽은 다음에 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내려놓은 찰스 다윈입니다. 종의 기원이 발표된 다음에 다윈이 사망하자 영국 정부는 다윈을 국민 영웅 만들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윈 본인은 가정묘지에 안장되기를 원했는데 웨스트민스터가 그런 위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여론이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여론을 만든 거겠죠. 아이작 뉴턴과 동격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국민 영웅만 안장될 수 있다는 웨스트민스터 애비에 묻힙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 아닙니까? 신은 자연이라고 하는 신의 존재에 대한 부정의 최고봉에 있는 찰스 다윈이 웨스트민스터에서 안장되어 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싶습니다. 자, 이제 비스카야에서 빠져나옵니다. 여기가 비스카야거든요. 자, 이제 거기서 빠져나오면 마이애미 비치에서부터 이어진 해안선의 마지막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로 가는 길에 만들어진 산책로인데 그늘도 좋고 공기도 좋아서 걸어가다 보면 자연스레 힐링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제 등대를 보러 왔으니 등대를 보고 이제 나오는 길에 둘러보니까 보트 선착장에 있는데 이 보트는 본인이 직접 사서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대여 있었습니다. 렌트하는 마켓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 마이애미입니다. 근데 라이센스도 필요하고 운전하려면 또 멀미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이즈의 배는 멀미 엄청 합니다. 그림에 떡보다 못하죠. 자, 이렇게 신기하지만 낯설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왠지 우리한테는 어색한, 저에게는 어색했던 마이애미 일정을 마무리하고 다음날 대서양 일출을 보러 갑니다. 대서양 일출 뭐가 다른가 싶어가지고 기대를 했는데
있는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올 확률 30%. 그러면 이거 아침부터 나가봐야 되나 하고 이제 새벽잠을 접어야 되니까 제가 잠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딱 맞는 것만 하냐, 실패를 할 수도 있지, 일단 나가보자 해서 카메라를 챙겨 들고 나갑니다. 한번 해보는 거죠 뭐. 영어에도 그래서 just do it, 한번 해봐 라고 하지 않습니까? 야, 선셋을 대하는 자세도 가지가지인데 선라이즈를 대하는 자세도 참, 이렇게 가부좌를 들고 경건하게 앉아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예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자리 깔고 누워서 선라이즈를 기다립니다. 문득 생각나는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단어라고 하는 attitude. attitude가 완벽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알파벳 A부터 Z까지를 숫자를 매깁니다. A부터 1이죠. 그래서 A, T, T, I, T, U, D, E 해서 A는 1점, T는 20점, T 20점, I 9점, T 20점, U 21점, D 4점, 그리고 E 5점 하면 딱 100점이 나옵니다. 100점이면 완벽하냐? 뭐 굳이 완벽하지 않다고 뭐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것보다는 아름답다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화엄경에 나와 있는 핵심 사상이 일체 유심조, 그리고 라틴의 3대 금원 중에 하나인 아모르 파티, 그 말도 애티튜드와 그 마음이 향하는 곳이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름이 그래 많이 껴있는데 태양이 고개를 드러냅니다. 일출 사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는 요 한 10초 요 정도의 순간은 매번 소름이 끼칩니다. 뭐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새벽이라 기온이 낮아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또는 이 태양 사진 찍는다고 몰입하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덤빌까봐 무서워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무튼 커피 없이도 잠이 깰 만큼 소름이 끼칩니다. 대서양 일출은 처음인데,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고 구름이 꽉 끼었는데도 온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팔광이 떠올랐는데, 팔광은 공산 명월입니다. 해가 아니고 달이고 바다가 아니고 산입니다. 근데 이거는 바다 위에 뜬 태양이거든요. 여기 있는 이 새가 제가 집어넣은 새가 아니고 저거들이 사진기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는 그런 교훈을 주기 위해서 사진 속으로 들어왔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의미가 있다. 근데 재밌는 거는요, 저녁 노을 찍을 때 날아다니는 새를 찍은 적이 없습니다. 새들은 벌레를 잡기 위해서 아침에 움직입니다. 자, 이제 성공적으로 찬란한 대서양의 일출을 봤습니다. 이 구름 낀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서양의 일출을 보고 나니까 이제 대서양의 선셋이 궁금합니다. 대서양 선셋은 카보 다로카죠. 여기죠. 케이프 로카. 스페인어가 아니네요. 포르투갈이니까 포르투갈어로 카보 다로카. 여기에 선셋이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니 한번 가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언제쯤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서양의 일출, 마이애미 일출을 보시면서 오늘 비나테 한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